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3편 아마존 신사업은 다 왜 이래? 라는 주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주요 신사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마존은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잘하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과 M&A의 진심인 아마존인데요, 2021년에 28년 만에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은퇴를 했죠. 그리고 최측근인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베조스도 신사업 진출과 M&A에 적극적이었다면 새로 CEO를 맡은 앤디 제시도 신사업 진출과 M&A에 적극적입니다. 아마존의 주요 신사업 관심 업종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헬스케어 분야는 필팩, 원메디컬, 자율주행 전기차는 죽스 리비안, 스마트홈은 링, 블링크, 아이로봇, 신선식품은 아마존 프레시, 홀푸드마켓, 구독 서비스는 프라임 멤버십, 클라우드는 AWS, OTT는 프라임 비디오와 MGM, AI 비서는 알렉사, 에코 등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많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대성공한 사례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실패했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조금 애매한 게 AI 비서인 알렉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렉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인공지능 기서 알렉사가 계륵인 이유는요, 탄생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죠. 그게 바로 알렉사입니다. 그런데 글 대신에 말로 하는 음성인식 AI 스피커를 같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코죠. 그래서 알렉사와 에코는 세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초기 설계 당시에는 엄청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낙관을 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알렉사, 요즘 뜨는 술안주 좀 주문해줘. 그럼 알렉사가 알아서 주문을 해서 배송을 해주는 약간 이런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확산을 하려면은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의 판매량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에코를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인공지능 스피커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마존 47%, 구글 42%, 애플 11%입니다. 이거 외에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가 각각 8천만 명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용자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는데 성공한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소비자들이 사긴 샀는데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시 초기인 2014년의 기대와 달리 2023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굉장히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소비자들은 날씨와 음악 플레이 같은 거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내부 조사에 의하면 에코를 구매한 후에 2주 뒤부터 25%가 미사용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뭔가 사용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소비자의 어떤 비밀을 이렇게 막 알려주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아마존의 큰 그림은요, 스마트홈을 완전히 접수하는 거였거든요. 그 선두에 있는 게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원가 수준으로 싸게 판매를 해서 모든 가정에 에코를 보급을 한 다음에 이 방식으로 스마트홈 기반을 확충하려고 했는데요. 스마트홈이 뭘까요? 스마트홈이란 가전제품을 비롯해 에너지 소비장치, 보안기기, 이렇게 뭐 TV, 뭐 에어컨, 냉장고, 수도, 전기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를 통신망 제어 기술로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스마트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스마트홈을 접수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소비자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선봉으로 알렉사를 생각을 했던 건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존은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마트홈과 관련된 회사인 무선 보안 카메라 블링크를 1조 1,000억에 인수했고요. 스마트 초인종 링을 1조 1,000억에 또 인수했고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도 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마존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스마트홈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알렉사의 활용이 부진합니다. 특히 문제는 알렉사의 연간 적자가 무려 6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 지금 아마존의 부진한 영업이익이 문제인데 아마존은 2022년에 불과 영업이익이 15조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렉사의 6조 원 적자가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21조 원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거죠.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감원 결정을 해서 이 알렉사 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뭐 2, 3천 명 정도 감원이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알렉사의 어떤 사명은 대체가 불가능한 삶의 조언자입니다. 과연 언젠가 알렉사가 이 사명을 달성할 일이 올지 투자자들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식품 홀푸드마켓도 의외의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의외로 부진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과 월마트는 지금 서로의 영역을 서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으로 진격하고 있고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점유율은 근데 미미합니다. 반면 월마트의 온라인 점유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신선식품 쪽에서 오프라인 신선식품 쪽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아마존은 과감하게 홀푸드 마켓을 2017년에 무려 16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발표 당일에 경쟁기업인 식품기업 크로건은 무려 14%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신선식품 점유율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크게 신선식품 점유율이 개선이 안 된 거죠. 기대보다 훨씬 실망적인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레쉬, 쿠팡 프레쉬랑 비슷하죠. 신선식품 배달하는 아마존 프레쉬도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이 아마존 프레쉬가 2020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진출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점유율이 의미 있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레쉬 오프라인 특징은요. AI 비서인 알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동 계산 시스템인 대시카드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는 많은데 점포가 그렇게 확 많아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엄청난 그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죠. 이거 광고할 때 그냥 걸어 나가세요. 그냥 걸어 나가면 알아서 계산되는 게 아마존 고잖아요. 이 자동 계산에 소비자들이 뜨거운 관심이 많았고 미국 여행 가는 사람들은 아마존 고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거 막 인증샷 날리고 막 그랬는데 애초 목표는 지금쯤 3,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의 100분의 1인 30개 정도밖에 매장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영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계획보다는 훨씬 지금 매장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오프라인 공략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성공했냐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판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아마존 레스토랑은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밀려서 2019년에 철수해버렸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키커머스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한국의 배달의 민족은요, 비마트라는 키커머스 서비스를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비마트 키커머스가 쿠팡의 새벽 배송 시장을 일부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점유율을. 그래서 쿠팡의 입장에서는 쿠팡 인체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키커머스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마존은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아예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아마존에게는 약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어떤 사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딱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신선식품과 오프라인 공략에서 아마존은 월마트에 밀려 기대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요, 헬스케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헬스케어에 공격적인 M&A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고요. 의료 서비스 업체인 원메디칼을 2022년에 새로운 CEO 앤디 제시가 인수 결정을 합니다. 무려 4조 7천억 원이에요. 원격 의료 분야에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엔 대형 매물인 재택의료업체 시그니파이 헬스를, 이게 거의 가격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했는데 결국 인수 경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CVS는 아마존이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진격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아마존의 헬스케어 진격을 저지하게 됐습니다. CVS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죠. 헬스케어 분야도 장애물이 산적합니다. 아마존은요, 아주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원격 의료와 방문 진료를 하는 아마존 케어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헬스케어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철수를 했을까요? 후문은 이 방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을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데 좀 실패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좀 어려웠다. 그리고 JP모건과 버크셔 해더웨이에 합작했던 법인, 이것도 헬스케어 법인이죠. 헤이븐에서도 철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월마트는요, 원격 의료기업인 미엠디를 인수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그 아마존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헬스케어 분야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전체 총 시장 규모는 무려 4,800조 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4조 달러라 너무너무 크고, 물론 이 엄청난 규모는 헬스케어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런 걸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좀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존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의료 서비스가 비효율적인 걸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뭐 진료 예약이라든가 대기 시간이라든가 약 타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헬스케어를 차세대 먹거리로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는 분명히 아마존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아직 뭐 잘 됐다 못 됐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영화 제작사인 MGM과 실시간 방송인 트위치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아마존 회원의 강점은요,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하면은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공짜인 거죠. 마치 쿠팡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쿠팡 플레이 OTT 서비스가 공짜인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무료 배송이나 이런 것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OTT 서비스만으로도 많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은 높은데 문제는 OTT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2억 2,300만 명,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이용자 수를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유료 수가 2억 명이니까 보통 추정은 한 1억 5천만 명 정도는 프라임 비디오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있는데 발표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1억 6,420만 명으로 넷플릭스를 강력히 추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가 지금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화 제작사인 MGM을 전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엄청난데요. 아마존 사상 두 번째로 큰 10조 원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MGM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콘텐츠죠. 로키, 007, 로보캅, 스타게이트 시리즈 같은 다양한 IP,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콘텐츠가 풍부해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인 월마트 플러스 회원도 파라마운틴 플러스와 손잡고 OTT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트위치 인수로 좀 대박을 쳤는데요. 2014년 오래됐죠. 오래되긴 했는데 1조 2천억 원에 트위치를 인수했고 유튜브가 녹화 방송에 강자라면 트위치가 실시간 방송에 강자였기 때문에 이 인수는 잘 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 점유율 70%이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억 3천만 명입니다. 트위치가. 성공적 M&A를 평가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트위치가 좀 인기가 있다가 한국 망사용 문제로 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조금씩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성공적이었고요. 아마존 프라임 유료 회원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고 쿠팡도 이런 아마존의 전략을 따라해서 쿠팡 플레이를 유료 회원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 확보에 MGM 인수는 꼭 필요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트위치 인수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또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자율주행 분야가 있죠. 자율주행 시대는 과연 빨리 올까요? 아마존은 자율주행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 디스패치를 인수했고요. 20년에 자율주행차 죽스 1조 6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로라 이노베이션 지분도 5% 가지고 있고 전기트럭 리비안의 지분도 2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최종적으로 언제 최종 승인이 날까요? 자율주행으로 유명한 회사가 몇 개 있죠. 구글 웨이모, 애플카, 테슬라 자율주행. 그런데 계속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 승인은 정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생각보다 아주 먼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규제 당국은요, 안전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해줬다가 사고 나면 독박이죠. 그래서 모든 투자들의 기대와 달리 빨리 이게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 배송으로 물류 혁신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간 노력 끝에 프라임 에어가 지금 시범 가동되고 있고 누적 투자 금액 2조 4천억 원, 인력 1,0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문제는 무인입니다. 무인. 드론 배송도 효율이 나려면은 수많은 자율주행 드론들이 무인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미국 연방항공청도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과연 승인을 빨리 해줄까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이나 상용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자율주행은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지분 투자했던 리비안이 처음에 이렇게 올랐을 때 일시적으로 단기순이익 좋았다가 최근 1년간 고점에서 한 90%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은 평가손실을 반영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흑자라도 이 평가손실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막 반영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마존이. 그만큼 이 자율주행, 이 투자로 손실이 좀 막대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게 아마존이 투자한 자율주행 기업들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그 기술력이 과연 경쟁사보다 과연 뛰어날까요? 이 부분. 만약 경쟁사보다 뛰어나지 않다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다. 물론 미래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나는 걸 인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까? 낙관적인 분들은 당연히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보수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신사업 부문 정리하면은 헬스케어, OTT, 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신선식품, 자율주행, 클라우드, AI 비서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 신사업분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고 있죠. AWS, 아마존 앱 서비스는 대성공을 했고요. 프라임 비디오, 트위치, 택배, 아마존 로지스틱스 같은 것들은 성공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렉사, 에코, 홀푸드 마켓 같은 것들은 아직 평가하기엔 좀 빠르지만 좀 애매하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더 지켜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아마존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는 성장성이 둔화가 됐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해결책은 신사업인데 신사업 중에 대박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주가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투자자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아마존 4편 마지막 편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드 성장마저 멈추면 이런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